김동완 선생님하고는 초면이 아닌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서 상호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올리시는 영상을 보고 얼굴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좀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성광 목사고요. 예, 교수님하고 벌써 오래됐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고, 예, 벌써 5년, 4년, 5년 좀 된 것 같아요. 오, 예, 수요반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공부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계속 그 영상반 반장 맡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도 영원한 반장이에요.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지난 겨울에 교수님 강의를 ICP에서 듣고는 제가 많은 부분을 이제 배우고 변화도 있고 해서 좋았는데 이제 따로 또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 걸 알고 이제 참석하게 됐고요. 제 전공은 명상 심리 치료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래서 뭐 주로 출강하는 활동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명상보다는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쪽에 더 관심이 가서 그쪽에 지금 매료돼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완 선생님은 명상치료 쪽에서 처음 트레이닝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큰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ICC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심리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동완 선생님이 명상 쪽에 오리지널 트레이닝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한주혜님도 계속해서 수련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리소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스피리추얼리티 쪽에서 함께 지금 애쓰고 계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ICC를 좀 종합적인 어떤 우리의 영성과 그리고 심리적인 것, 정신분석적인 것을 아우르는 이런 어쩌면 새로운 모델의 정신분석 연구소로 여러분들 계속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첫 시간 공부 시작하죠. 찰스 브레나가 쓴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 이 책을 공부해 나가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단순한 서론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교과 과정의 일부로 우리가 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 7쪽의 서론 부분을 오늘 공부하는 것으로 하죠. 본서는 현재 및 앞으로 정신분석을 개업할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분석 기법을 공부하는 모든 전문학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본서는 정신분석의 실제를 완벽하게 가르치거나 체계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책도 그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게 나의 견해다. 토론의 대상이 되는 주제와 내용의 선택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체로 나는 두 가지 원칙을 고수했는데, 첫째는 기법 문제의 충실을 기하였고, 둘째는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래서 본서는 주제에 관해서 매우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본서는 프로이드 이래의 수많은 다른 분석가들의 이론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본서에서 그와 같은 이론들에 관한 체계적이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본서의 전반적인 기획과 자료를 제시하는 순서는 정신분석 기법과 정신분석 이론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에 따랐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전통적인 법칙이나 경험만을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반대로 그것은 정신기능 및 발달에 관한 정신분석 이론을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정신기능을 변화시키려는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이론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의 주요 공급원이며 그 이론들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교정한다.
정신분석 기법과 정신분석 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역설하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흔히 있었다. 그러나 이들 관계가 그처럼 밀접하다는 사실은 정신분석 기법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토론에서 관해서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와 같은 토론을 기술하는 사람은 적어도 개괄적으로나마 자신의 이론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쉬운 일이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누구든지 이전 저술에서 그와 같은 점들이 매우 자세히 언급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에 요약한 내용들이 유용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프로이드의 구조이론을 추종하고 있으며 임상 작업에서의 정신적 갈등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구조이론을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1976년도에 쓰인 책이죠. 그래도 1990년대 무렵에 와서는 어쩌면 찰스 프레너가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이고 사이콜로지, 본인이 가장 해박하게 정통한 이고 사이콜로지의 영역에서 현저한 변화의 추구가 드러나는데, 찰스 브레너는 가장 훌륭한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로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1990년대 무렵에 가까워 오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조이론, 그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하는 이 스트럭처럴 티어리 자체를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의 기구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너무 아티피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클리니컬하게 볼 때 임상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통찰이 깊어지면서 이분이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본인은 이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간 게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 현대 갈등 이론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현대 갈등 이론을 따르는 찰스 브레너가 선봉자이고, 그와 함께 같이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죠. 근데 그분들, 찰스 브레너의 새로운 통찰을 따르는 분들을 가리켜서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만은 내려놓지만 이고 사이콜로지나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이고 사이콜로지 쪽에서 이분은 이고 사이콜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이고 사이콜리스트면서 또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를 창설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고 사이콜리스트의 최고봉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분이 올해 50여 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그리고 저술을 하면서 본인이 최초에는 가장 중점을 주어서 발달시킨 이 구조이론, 제2차 구조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스트럭처럴 티어리, 이 구조이론을 잘 발달시켰지만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이드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갈등 이론, 컴플릭트 티어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컴플릭트 티어리와 함께 그리고 플레서 프린시플, 우리의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쾌락 원칙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이킥 컴플릭트에 대한 이론, 마음의 갈등 이론, 그리고 거기서 컴프라마이스 포메이션, 타협형성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들, 이런 것을 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이드의 그 불안 이론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큰 캐터고리를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불안과 우울적 정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단순화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또 정밀하게 나누는 작업까지 이렇게 하면서 임상적으로 조금 더
프랙티컬한 어프로치가 어떤 것인가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을 확립을 하셨어요. 그게 현대 갈등 이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계속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분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이분의 마지막 이론들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초기 이론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게 한편으로서는 주저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히스토리카드는 이미 이분은 따르지 않은 이론인데 이걸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어쩌면 프로이드의 최초의 이론이나 그리고 이고 사이칼스의 이론 그리고 이분이 어쩌면 더 정교하게 잘 발달시켰던 이런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 초심자에게는 꼭 필요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 이론을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이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전체로서 그냥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은 초기에는 마음을 좀 세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마음의 어떤 영역들로 어떤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초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진리에 옳은 것이다라기보다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찰스 브레너처럼 50년 동안 이론을 하고 그리고 임상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틀에 매일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틀 자체가 너무 본인에게 갑갑한 것으로 느껴져서 찰스 브레너 입장에서는 이걸 내려놓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구조 이론을 다 내려놔도 이분은 전체적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직 찰스 브레너만큼 공부나 임상 경험이 깊지 않은 우리로서는 처음부터 이거 다 내려놓는 것이 꼭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고 대다수의 모든 이론가들이 지금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찰스 브레너를 따르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이고 사이칼리스트 쪽에서는 이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리레이셔널한 쪽에서도 항상 자기들 이론을 비교할 때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전제로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미리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찰스 브레너가 초기에 저술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석가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찰스 브레너는 내려놓아도 괜찮지만 우리는 내려놓으면 안 되는 개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정교하게 다듬어낸 이 초기 중기 이론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은 욕동, 드라이브라고 일컫는 본능적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가정했다. 이 욕동은 두 종류가 있는데 리비도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는 그것 자체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본능적 에너지를 방출하고 제어하며 조절하기 위한 어떤 정신적 장치라고 가정하였다. 정신적 장치가 활동할 때는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쾌불쾌의 원칙에 따른다. 이 쾌불쾌의 원칙이란 쾌락, 특히 본능 충족의 쾌락을 추구하며 또한 불쾌, 특히 본능적 욕구 좌절과 불안에서 유리한 불쾌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트 일의 정신구조는 세 부분, 세 구조 또는 세 역할자라고 불리우는 이드, 자아, 이고 그리고 초자, 슈퍼 이고로 구분되고 있다. 이드는 마음의 본능적이며 역동적인 부분을 말하며 자아는 외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을 말하며 초자아는 마음의 도덕적인 부분을 말한다. 이처럼 마음을 구분하는 심리학적 이론의 타당성과 유용성은 정신적 갈등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그런 갈등들이란 대체로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본능적 욕동 파생체가 보다 성숙하고 조직화되어 있고 보다 질서 있는 마음의 일부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 만일 초자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초자아는 보다 조직화되고 보다 질서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편에 해당한다. 둘째는 인격의 조직화된 부분이 자기 처벌을 원하는 무의식적 욕구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다. 셋째는 그와 같은 자기 처벌의 경향이 자학적인 욕망과 결합하여서 이들이 인격에 보다 성숙하고 조직화된 부분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다. 구조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은 이드와 자아, 여기 플러스 표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아 플러스 초자, 그렇게 이도와 할까요? 자아 플러스 초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원서에도 그냥 플러스로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고 플러스 슈퍼 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고만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슈퍼 이고가 발달된 경우에는 이고하고 슈퍼 이고가 연합군을 형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설명한 부분이 있죠. 아까 세 가지로 나눴죠. 여기 마음의 갈등 부분을 여기 세 종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본능적 역동 파생체, 보통 역동 파생물이라고 우리가 번역도 하는데, 역동 파생물과 보다 성숙하고 조직화되어 있고 보다 질서 있는 마음의 일부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본능적 역동 파생체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디의 세계죠. 이게 원본능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조직화되고 질서 있는 마음의 일부라고 하는 건 자아와 초자아까지를 포함하는데, 초자아가 아직은 이고 사이클 입장에서는 초자아는 보통 5, 6세 돼야 초자아가 형성된다고 보니까 초기 상태에서는 초자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자아와 이드 간의 갈등인데, 초자아가 형성되게 되면 자아와 초자아와 이 두 마음의 부분과 원본능이라고 하는 이드가 상호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시를 한 거죠. 좌 괄호 플러스 슈퍼 이거 굉장히 정치하게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아마 번역되는 것 중에 그런 경우 만일 초자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초자아는 보다 조직화되고 보다 질서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편에 해당한다. 이 말을 영어 원문에 보면 in such cases superego if it is already formed and functioning is on the side of the more organized and coherent part of the mind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우선 드러나는 이고하고 관계지만, 어떤 경우는 슈퍼이고가 여기에 이고하고 한편이 돼서 이드하고 갈등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분은 가급적 좀 더 정교하게 슈퍼이고가 형성된 시기하고 되기 이전까지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구조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은 이드와 초자가 결합된 자아 사이에서, 또 초자와 자아 사이에서, 그리고 이드 플러스 초자와 자아 사이에서 생긴다. 그래서 구조 이론의 재밌죠? 이고 슈퍼이고가 한편에서는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생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초자와 자아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나고, 세 번째 갈등은 이드 플러스 초자아, 이드하고 초자아가 한편이 돼서 자아하고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드, 이고, 슈퍼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역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고와 슈퍼이고가 힘을 합치기도 하고, 슈퍼이고가 아직 없을 때는 이고가 이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슈퍼이고가 생기면 둘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어쩌면 어린아이가 지금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천방지축으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때 엄마하고 할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엄마하고 할머니가 한편이 돼서 아이의 버릇을 잡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갈등이 생기죠.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둘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할머니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엄마가 교육하려고 하는 것을 아이가 자기 혼자는 엄마하고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할머니를 끌어들여서 그 초자하고 이드가 한편이 돼서 자하고
서로 어떤 갈등 관계를 맺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다단하게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을 이렇게 마음의 삼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보죠. 그래서 구조이론의 개념과 용어는 정신생활에 있어서 갈등의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갈등의 주제에 관해서 언급할 기회가 앞으로 본서에서 많이 있을 것이므로 우선 이상 언급한 간단한 기술로 대신하고자 한다. 본장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구조에 다른 중요한 속성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정신결정론의 원리다. 그것에 의하면 죽어진 순간에 일어난 것은 과거에 잃었던 것의 결과다. 과거에 있었던 것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오타라고 봐야죠. 즉 문명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에서도 인과론적 결정론이 작용한다. 다음은 무의식적 정신활동의 역동적 중요성의 개념이다. 환원하면 무의식적인 것은 의식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정신적 결정인자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문명세계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물질적인 세계라고 봐야 될 거예요. 원문을 제가 보면 One is the principle of psychic determinism. According to that principle, what is happening at any given moment in the mind is a result of what happened before. 그래서 아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것들의 결과다 하는 게 심리적 결정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in the psychic as in the physical world, the determinism of cause and effect holds true. 여기서는 사이킥 월드하고 피지컬 월드를 얘기해요. 그래서 피지컬 월드는 육체적인 세계 혹은 물질적인 세계죠. 물질적인 세계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심리적 결동론이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서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에서도 인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과라고 하는 것은 코스 앤 이펙트니까 원인과 결과가 인과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앞으로 기회 되시는 분은 이 책을 참조하셔야 되는데 여름학기에 우리가 몇 분이 같이 공부하다가 일부만 조금 공부하고 또 겨울학기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신분석과 원론 책에 나오는 게 찰스 브레너가 봤던 가장 기본적인 정신분석의 원리는 두 가지를 듣는데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인정이에요. 특히 역동적인 무의식, 다이내믹 언컨셔스, 역동적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또 하나는 심리적 결정론, 사이킥 디터미니즘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돼야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정신분석이 과학으로서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도 결국 그 원인, 인과를 맺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을 바로잡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가 되겠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결과를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적인 어떤 치료법도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결정론이 굉장히 어렵긴 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 결정론은 단순하지 않고 아주 하나의 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학적인 태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분석이 과학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이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 결정론은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영역이 이제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이 두 심리적인 결정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그다음 얘기를 우리 따라가 보죠. 그 다음으로 기원론적 원리가 있다. 즉 성인기세의 정신구조의 특징들은 소아 시절의 본능적 갈등 및 이와 연관된 사건들과 근원적인 면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다기능 원리인데 이에 의하면 대체로 정신활동, 사고, 환상, 행동, 신경증적 증상 등은 이드, 자아 그리고 초자 사이의 타협 형성이다. 그들은 어느 정도 본능적 만족이고 어느 정도는 방어적이며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고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는 외적 현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타협 형성이라고 하는 정신구조의 마지막 속성은 앞으로 자주 언급될 것이다. 이상 이론적인 요약은 충분히 한 것 같다. 이는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지식이 필요한 독자들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 밖에도 본서의 서두로서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서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점이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역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치료 과정으로서의 정신분석은 정신치료의 한 형태다.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정신분석 기법을 배우는 길은 환자를 정신분석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기술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분석가와 상의함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통 지도 감독이라고 일컫는 이런 식의 교수법과 더불어 동료 수련의 앞에서 증례 발표를 함으로써 얻는 교육적 효과는 동료 수련의들과 보다 경험이 풍부한 분석가들이 분석 중인 증례를 정기적으로 토론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못지않게 가치 있다. 비공식적이고 짤막한 증례 토론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임상적인 분석 토론도 자신의 기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증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하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정신분석을 배우는 것이 어떠면 그냥 제가 제 용어로 얘기를 하면 도제식으로밖에 배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의 도제 형식으로밖에 배울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하는 얘기죠. 자기가 임상을 하면서 슈퍼비전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대로 하면 to psychoanalyze patients at first with the help of frequent and regular consultations with a skilled and experienced colleague. 임상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의 임상 감독 하에서 최초의 환자들을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 임상 케이스를 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임상 케이스를 처음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자기 사례를 발표하는 것.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걸 슈퍼비전이라고 두 번째를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스 to professional peers.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자기의 직업적인 동료들,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동료들의 앞에서 자기 케이스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동료들과 슈퍼바이저, 임상감독자들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협의하는 거다. Seminars at which the progress of treatment of case analysis is discussed at regular intervals both by peers and by more experienced colleagues. 세미나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례를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디스커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기가 자기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슈퍼비전 받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사례를 동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진행되는 케이스들을 여러 동료들과
그리고 슈퍼바이저들과 함께 그 케이스를 디스커션하는 이런 케이스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여기서 훈련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식들이 다 어떤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정리보다 자기 자신의 정리를 통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정말로 생동감 있는 정리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분석가가 드물기 때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정리 보고를 읽는다 할지라도 분석 기법을 익히는 방법으로서는 자신의 정리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상의하는 것에 견줄 수 없다. 프로이트의 정리력을 열심히 읽은 학도들조차도 프로이트가 그것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관한 단편적인 것밖에는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유능하지 못한 저자들이 쓴 정리 보고로부터는 더욱 얻는 게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프로이트나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정리에 대해서 각자는 매년 200 내지 250회의 면담 시간을 소비하는데 1회당 거의 1시간이 걸린다. 아울러 40에서 50회의 상담 시간을 갖는다. 자, 여기서 상담이라고 하는 건 컨설테이션은 여기서는 슈퍼비전을 얘기해요. 임상감독 받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내담자를 돕는 시간이 여기서 에브리이어에 200에서 250 세션을 하는데 200에서 250 세션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슈퍼비전을 40에서 50 세션 정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 5세션에 한 번 정도 슈퍼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각자는 정리에 관해서 생각하고 상담 시 사용할 자료를 정리하고 동료들과의 비공식적인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의 과외 시간을 소비한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 그는 분석 이전의 개인력과 분석 자체의 진행면에서 동료의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거의 완벽하게 정리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파악한다. 자신의 정리 다음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지속적인 정리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와 같은 사실에 동의한다. 정리 보고를 연구하느라고 수백 수천 시간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보고가 교육적 가치면에서 자신의 정리와 비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 외에도 의식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이유에서 자신의 정리가 남의 정리보다 항상 더욱 흥미롭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서 보다 유익함은 자명하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정리의 일면을 깨닫게 되는 경험들, 예컨대 추론하고 환자의 연상과 행동 또는 이 양자 모두를 통해서 그 추론이 확인되는 경험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인쇄 매체가 비록 개인의 실질적인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석 기법을 공부하는 학도들에게는 아직도 그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일단 분석의 실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분석 기법 면에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신뢰 또는 정례 보고와 임상 문제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통해서 얻는 게 많다. 그러므로 비록 독자의 개인적 임상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분석 기법에 관한 본 저서는 그와 같은 보조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어떤 책도 그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본인이 교과서를 쓰고 있지만 이 교과서 자체만 가지고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실제 훈련 과정 속에서는 슈퍼비전이나 혹은 본인의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케이스 세미나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도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사람들을 돌보는 경험, 그래서 실제 임상을 해야 되고 그 임상과 함께 거기에는 슈퍼비전 속에서의 임상이죠. 그리고 정신분석 쪽에서는 본인의 분석, 그러니까 트레이닝 어널리시스가 항상 강조되는데 저희 ICC에서는 아직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슈퍼비전 하는 것을 우선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집단 슈퍼비전을 시작하는 게 지금 몇 학기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사례를 이렇게 실제로 임상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경험들을 본인이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거기서 어쩌면 케이스 세미나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임상이 꼭 임상 자체가 실제 어떤 병원 임상이나 혹은 상담실에서 상담뿐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명상이나 혹은 또 영성 쪽에서 이렇게 사람을 돌보시는 분들은 일반 상담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 과정 속에서 또 목회 상담들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나 어떤 사회 집단이나 어디에서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하나하나가 다 어쩌면 다 케이스죠.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가족 관계나 본인의 친구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도 사실은 다 케이스들인 거죠. 그걸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케이스 슈퍼비전을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본인이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도 도움을 받지만 사실은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베니핏을 받아가기 때문에 자기 케이스가 없더라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케이스 슈퍼비전에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개인 분석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시간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집단 분석을 금요일 시간에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분석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은 개인적인 분석도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그게 어려운 분들은 집단 분석으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좋겠어요. 우선 오늘 서론 부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것을 조금 나누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지 아틀란타에 있는 조이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수업하게 돼서. 지난번에 배웠던 그 찰스 브레너 정신분석학이라는 책이 앞부분에 이제 중요한 이론적인 개념이랄까, 그분이 굉장히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결정론이라든가 의식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니까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그림이 약간 그려지고 좀 더 이해가 되는 게 있어서 좋았고요. 좀 느낌이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보통 책을 쓸 때 내 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서론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 책만으로는 일단 부족하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게 되게 특이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책으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특히 사례, 정례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그런 슈퍼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하신 분 번역이 반역이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봤는데 번역하신 분도 그렇고 찰스 브랜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한계를 일단 드러내면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이 책 보다 보니까 번역에 좀 잘못된 번역도 있고 오타도 있더라고요. 네, 가끔 보이죠? 예. 예, 그래도 이제 미리 본인이 밝혀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다른 책들 중에서 보면은 잘했는 것처럼 했는데 막 틀려버리니까 볼 때 힘들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원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요. 근데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꼭 원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논리가 거꾸로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찰스 브랜드의 그 다음 책,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쪽에 있는 책들을 공부하고 나서 거꾸로 돌아오니까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저는 좀 찰스 브랜드의 글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마음의 삼중 구조가 딱 깨지는 느낌이 들면서
공부를 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마음의 삼중 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좀 이렇게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찰스 브레는 이거를 정교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동들을 이제 뭐랄까 딱 느껴지는 마음의 역동들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느껴가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했는 이제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그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 그런 심리학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교한 분석 심리학까지 다 다루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인도 여기서 자꾸 타협 형성이라는 걸 넌지시 던지고 있는데 뭐랄까 그게 가는 과정들을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기대가 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면은 우리 강 목사님 경우는 그 뒷부분들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쪽에서 받은 인상도 있는데 지금 다시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서는 어떻게 이분이 얘기하셨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면 지금 소화한 것들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어떤 사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 지점에 이르렀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의 마지막 입장을 선택을 하건 이분이 초기의 과정을 선택을 하건 이분의 이론은 굉장히 심플하고 어떤 면에서는 명료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거나 명료하고 자기가 취하는 이론을 분명한 근거를 대고 자기는 왜 이런 입장에 선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상황이지만 이분의 철저한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어프로치는 우리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분의 글은 어느 한 문장도 그냥 허투루게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스텝을 따라가면 정교하게 어떤 정신분석의 세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분의 글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공부하셨다는 찰스 브레너의 뒷부분 책이 어느 건가요? 저는 안 했죠. 안 했을 겁니다. 안 안 하셨어요? 했죠. 예. 예. 저는 찰스 브레너 책을 처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번 학기에, 여름 학기에 김동환 선생님하고 할 때 반 이상 빠지느라고 거의 이걸 안 보다시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학기 끝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네. 굉장히 글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제가 이 정신분석 이거 수업하면서 되게 파편적으로 하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딱 뭉쳐지지가 않는 느낌이 항상 들고, 이거 하다가 말고 저거 하다 말고 제가 항상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정신분석 책을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시기적절한 어떤 공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지혜님이 이것저것 끊기는 것처럼 이제 이것은 순전히 이걸 가르쳐온 제 통합되지 못한 이모탓인 것이에요. 예, 제가 열심히 항상 끝맺음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 그렇게 부분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제 제가 마련한 어떤 과정들이 여러분들 통합하는 과정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성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찰스 브레너로 다시 돌아와서 원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책이 뭐냐면은 The Mind in Conflict라는 책이거든요. 아, 마인드 인 컨플릭트요. 예, The Mind in Conflict. 그거를 제가 그때 교수님이랑 수업하면서 7장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을 제가 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구나. 예. 근데 그때 저기 학교 소풍 갔다가 이제 그 카페에서 그때 수업을 할 때. 예. 근데 저는 그때 이 번역서가 없어가지고 그 책이 상당히 어렵게 번역을 하면서 했는데 물론 번역이 좀 엉터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읽다가 보니까 막 뭐랄까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좀 충격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결 구조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컴프로마이즈라는 거, 타협을 형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보니까 그게 너무 솔직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인 걸 가지고 최대한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을 딱 하고 나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타입을 형성하고 있느냐라는 오히려 솔직한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딱 무슨 느끼냐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이 뭔가가 딱 생각나니까 그 사람은 그런 타협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그거 저지하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심리적인 거 치료의 기법으로 봤을 때는 그 타협 형성을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하고 또 좀 더 발전적인 타협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그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내가 잘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형성해서 해나가느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드랑 슈퍼이고랑 이런 것들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그 밑으로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걸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마음의 삼중 구조에 딱 묶여 있다가 이 찰스 브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한번 싹 무너지고 진짜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경험하고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의 구조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 이분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찰스 브레나가 삶 안에서 이분의 학문적인 추구 과정 속에서 아주 초기서부터 중기 말기까지의 이분의 변화된 내용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분에게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의 글도 다 귀중한데 그분의 이론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기의 마음 안의 갈등과 자기가 왜 이 지점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가를 아주 클리어하게 표명을 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분으로 보여요. 이분의 글 속의 마지막에는 자기가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어려웠는가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가장 큰 대가가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론을 세우는 과정이 자기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 지점에서 많은 정신분석의 이론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코그 같은 분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찰스 브레너는 90이 넘어서도 94세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텐데 92세에 마지막 책을 내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평생의 이론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아주 간명하게 5개의 챕터로 자기 이론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동료들이나 후학들에게 내가 이해한 정신분석은 이것이다 라고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도전장을 낼 만큼 이분은 마지막까지도 당당하게 학문의 길을 걸었던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할까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자기 나라의 독자적인 그런데 이분의 이론은 온고이 지신이에요.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장 잘 소화하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공부를 하면 정신분석 세계 전체를 우리가 탄탄하게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찰스 브레너는 그 전에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책으로 공부 한번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공부했던 것은 아마 혹시 우리가 블렌튼필에서 공부했던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한주혜님한테 소개했던 그 책은 우리 ICC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여기에 블랜턴 피터라는 정신분석 연구소에 그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한 목회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7, 8년 전에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우동생이 우리 강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찰스 브레나가 강 목사님을 여기에 있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블랜턴 필에서 찰스 브레나 책을 가르친다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고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제가 이 찰스 브레나를 거기에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읽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이야기가 상당히 좀 복잡했는데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이해가 좀 쉬웠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여기 그 서문을 조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 책을 보니까 이제 이분이 프로이드를 상당히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삼중 구조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구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또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그분도 프로이드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것을 볼 때 그때 공부한 것들 뭐 프로이드라든지 또 전에 읽었던 그런 책들이 이번에 서문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황 선생님 반가워요. 연말에 좀 쉬느라고 네. 조용히 근신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셨군요. 우리 한 교수님도 반갑고 강 목사님도 반갑고 네 교수님도 반갑고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은 어떤 찰스 브레나의 서론 부분을 읽었는데 가장 심플하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생각을 가진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어느 분야나 정신분석이거나 어떤 경제학이거나 법학이거나 어떤 문학이거나 어느 부분에 원론을 쓰는 부분은 대가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원론책을 쓸 수는 없어요. 방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정리된 분만이 이런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 기법이라고 정신적 갈등과 정신분석 기법과 정신적 갈등이라고 지금 책이 어떤 이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내용들이 아주 짜임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첫 장에서 앞으로 공부할 게 정신적 갈등과 분석가의 업무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정신적 갈등이라는 결국 사이키 컴플릭이 무엇이냐 심리적인 갈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가 만만치 않죠.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갈등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야심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갈등들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갈등은 어떤 면에서는 심플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정신분석 속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갈등이 숨어
내 무의식에 있는 어떤 영역들, 내가 알지 못한 내 의식 속에 잡혀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일들과 내 의식 속에 있는 것이 함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쉽게 성찰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생각하기만 하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수련을 했고 내가 이만큼 또 어떤 분은 영성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잘 생각하기만 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옴니버던스죠. 그게 우리가 내 스스로도 나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가 우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쩌면 내 스스로가 하나의 신비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어쩌면 비혼에게는 오라고 할 때 그 진리라 ultimate truth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나에게서는 하나의 신비라고 한다면 내 의식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이 ultimate O 어쩌면 내 안에 있는 O라고 하는 어떤 신비 자체도 이발빙 트루스라고 이발빙 O라고 하는 건 진화하는 O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의 진실과 접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이미 또 내가 접할 수 없는 어떤 신비체가 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트루스를 만난다고 하는 것, 어쩌면 나의 트루 셀프를 만난다고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임상에서 만나는 아니면 내 일상 삶 안에서 만나는 아니면 내가 사목활동 속에서 만나는 분들을 쉽게 그분들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데 저분 자체가 하나의 신비인데 그 오를 내가 만난다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또는 잠깐자가 만날 수 있지만 그분의 오 스스로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간다고 한다면 항상 알 수 없어. 어쩌다가 이분의 오를 인카운트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이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 다른 이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옴니펀던트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과거에는 항상 대상하고 관계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상이라는 것을 꼭 외부의 대상뿐만 아니고 자기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 대인관계나 대상관계라고 할 때 그 관계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대인관계나 대상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나 내 이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상이나 자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잘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존재 안에는 정신적 갈등이 숨겨져 있다. 그럼 그 정신적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게 크리티컬이죠. 결국 이분들의 많은 고뇌와 어떤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니비션, 자기가 어떤 부분은 뭘 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잘 해낼 수 없도록 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여러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분의 사이킥 컴플릭, 심리적인 갈등이 근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갈등의 정체를 알아야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이고하고 이드 간의 갈등 혹은 슈퍼 이고와의 갈등 혹은
이드나 슈퍼이고와 이고와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을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은 어떤 마음의 특히 우리의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으로 조금 분석해서 본다면 이분은 어떤 갈등 구조에 지금 속해 있는가를 이해하는 어떤 이해의 툴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궁극적으로 거의 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처음에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에는 태권도에서 원하는 게 어떤 형을 따라서 계속 거의 훈련하도록 하죠. 그렇지만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형을 벗어나서 자유대련을 하도록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여요. 어떤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툴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어떤 숙성이 되는 거죠.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기존의 어떤 약속된 어떤 형이나 구조를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는데도 어떤 틀을 가지지 않고도 자기를 이해하거나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지점에 가기 이전까지는 좀 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이번 학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정신적 갈등과 분석가의 업무, 그리고 2장에서는 추론과 해석,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우리는 분석가는 항상 분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말고 인터프리테이션 말과 조금 다른 의미로 컨젝처라는 용어를 이분은 사용하고 있어요. 컨젝처라는 것을 여기서 추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의 가설을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마음속의 해석이다. 그래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우선 우리는 마음속으로 항상 심리 내적인 해석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고 심리 내적인 해석을 인터널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컨젝처를. 그래서 해석이라는 말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서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어떤 이런 인터프리테이션과 내담자에겐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않지만 자기 안에서 가지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 그거 자체를 컨젝처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 우리 분석한다고 하는 건 우리는 항상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항상 추론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사람이다. 해석을 위해서는 추론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컨젝처 하는 사람이다. 컨젝처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컨젝처가 필요한데 이 컨젝처는 인터프리테이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인터프리테이션 발전하지 않고 내담자를 계속 돌보는 과정 속에서 컨젝처를 자기 안에 품고 가는 시기도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아주 정교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론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3장에서는 방어 분석, 4장에서는 초자아 분석, 그리고 5장에서 전이에 대한 얘기, 6장에서 꿈 증상 환상 및 유사 현상의 분석, 그리고 7장에서는 분석의 목표, 그리고 사례 선택, 실제적인 준비, 그리고 기타 주제들, 그리고 8장에서 결론인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짧은 글들인데 이 속에서는 정신분석의 기법이 전부 다 녹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고 사이칼리지는 전반적으로 방어 분석을 이고 사이칼리지의 가장 큰 주제죠. 방어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해석을 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추론이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 어떤 방어 분석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독특하게 초자아 분석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가져와서 초자아 분석 속에서 정동과 정시적 갈등이라고 하는 에펙트, 이 정동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굉장히 보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개념과 우울이라는 개념을 이분이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정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인데, 여기서 초자아 분석이라는 챕터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글들은 굉장히 짧은데 이 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교과 자체는 내용이 작지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어떤 면에서 본인의 일상 삶이나 자기의 내면 생활 혹은 임상 상황 속에서 여기에 접목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분의 짤막한 글들, 이 짤막한 글들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리플렉션 하면서 이번 이 과목은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교과서 자체는 읽는 데는 시간은 여러분이 몇 시간 소화하면 읽을 수 있는데 이걸 깊이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